우리가 만난 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겨울 어느 날, 나는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그 일, 30대의 연인들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사랑에 도전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날 나는 주원을 만나고 처음으로 내 차를 가지고 나갔고,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주원은 불안했는지 지속적으로 스톱! 조심조심! 과 같은 말을 내뱉었다. 운전하는 사람들 옆에서 잔소리하면 짜증난다던데 주원이라서 그런 건지 나는 즐거웠다. 내 차에 탄 남자는 주원씨가 처음이야. 야호! 그는 초등학생처럼 자신의 두 팔을 위로 뻗으며 만세를 했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집. 그렇구나. 주원은 설레는 감정을 애써 컨트롤하며 짧게 대답했다. 처음이에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 들이는 것도. 주원으로 인해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많고도 많았다. 처음으로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키스를 하고, 처음으로 손수 준비한 집밥을 대접받아보고, 처음으로 나의 병적인 증상을 외계인 보듯 바라봐주지 않는 남자를 보고, 처음으로 아픔이 많았던 과거를 세세하게 털어놓고, 처음이라는 단어의 설렘과 파워를 모르진 않았었지만 주원을 만나면서 나에게 처음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넘어 행복과 감격으로 다가왔다. 요즘 말로 소위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평수 몇 개 안 되는 작은 아파트의 작은 평수의 집. 그러나 내가 수십억을 벌어도 쉽게 떠날 수 없는 소중한 나의 공간에 도착했고, 내가 손을 씻기 위해 주방 쪽으로 들어가자 주원도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는데 그가 자신의 손에 비누칠을 하며 요상한 춤을 추었다. 좋아요? 응, 이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사는 것 같아. 그가 입술을 오리 주둥이처럼 쭉 내밀었고 나도 입술을 내밀어 쭉 입을 맞췄다. 잠시 후 주원은 거실 진열장 안에 있는 액자 앞에 멈추어 섰다. 대학교 입학하던 날 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엄마와 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기도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주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딸을 만들어주셔서. 저녁 준비할게요. 대파에 이어 양파를 썰고 있을 때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주원이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 뒤에서 나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고 나의 볼이 찌그러질 만큼 자신의 볼을 꾹 눌러붙였다.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다? 좋다. 주원은 자신의 크로스된 팔의 간격을 좀 더 좁혀 몸을 밀착시켜 왔고 그러자 내 몸은 극도로 긴장했다. 가서 TV 보고 있어요. 방해하지 말고. 주원이 주방을 나가 화장실 쪽으로 향했고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는 걸 확인한 후 나는 양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심호흡을 했다. 이후 두 손은 요리를 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머릿속은 꽤 한참 동안 뜨거운 행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요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된장찌개와 고추장 불고기 등 어찌어찌 한 상이 차려지긴 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접시들을 비워갔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내가 후식으로 따뜻한 차를 할지 맥주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원이 불쓱 한마디 던졌다. 맥주 한 잔 어때? 맥주잔을 부딪히고 아몬드와 땅콩을 하나씩 집어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지만 그날의 우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달달함 속에 끈적임이, 따뜻함 속에 갈급함이 느껴졌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그 순간 주원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다. 늘 나의 의사를 먼저 묻는 남자였는데 이번에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다. 자고 가요. 그렇게 주원과 나는 차례로 샤워를 마쳤고 그날을 위해 미리 사둔 그의 속옷과 반소매 면티, 반바지를 건네주었다. 처음에 우린 누군가 항공샷으로 찍으면 정말 웃길 어색한 자세로 나란히 누워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원이 자신의 왼손 가까이에 있는 나의 오른손을 잡고 말문을 열었다. 내 옷까지 있으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아. 침대가 좀 작죠? 그래서 더 좋아. 이렇게 꼭 붙어 있을 수 있잖아. 혹시라도 날뛰는 심장 소리가 주원의 귀에까지 닿을까봐 입술을 떼고 아무 말이나 던졌다. 그리고는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지우야. 그의 의미심장한 물음에 잠시 주춤하던 내 심장이 무섭게 요동쳤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 힘이 잔뜩 들어간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던 때에 주원의 손이 나의 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의 말은 우리의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행위의 신호탄과 같았고 그렇게 우린 첫날 밤을 보냈다. 나 또 넘었다. 주원 씨 덕분에. 나는 뿌듯함을 담아 빙그레 웃었다. 주원과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하게 보이던 길도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사실 그곳은 꽃길이었음을. 악마가 내 마음에 씌워놓은 어두운 장막이 근심을 만들어냈음을.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할 강력한 남자가 내게 왔음을. 주원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며 오래지 않아 점점 무거워져 가던 눈꺼풀이 감겼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낮이었다. 분명 주원의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나 혼자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내가 사준 반바지와 반팔티가 예쁘게 개어져 협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갑자기 출동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어. 지우야,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널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 사랑해. 샤워를 하고 나와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짧은 메모를 들여다본 후 화장대 유리 아래 끼워 넣었다. 그의 글씨체마저 매력이 넘쳐 흘렀다. 거울에 비친 부스스한 내 모습이 예뻤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연말은 나를 비롯해 친구들 모두가 바빴기에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되었다. 참 기쁘게도 우리는 모두 좋은 소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소희는 제빵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영주는 임신 6주째였다. 그리고 나는 주원과 육체도 하나가 되었다. 두 친구는 오늘의 소식 중 단연 탑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열렬히 환호했다. 왜인지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안고 그날을 마무리했다.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단단한 벽돌을 괴력으로 부수듯 하나씩 장벽을 허물어가는 나를 보며 어쩌면 나는 강철 같은 강박증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랑은 곧 치유라는 것을 주원을 만나 거듭 깨닫고 있었으니까. 첫 번째 시도를 위해 나는 편의점 입구 손잡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곧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하는 나의 오른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는 등 나의 어수선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친 후 불쑥 손을 앞으로 쭉 내밀었지만 나의 오른손은 결국 손잡이와 맞닿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다. 아직은 좀 그렇네. 멋쩍어 웃는 나를 향해 주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며 내 뒷머리를 쓰다듬었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10년의 시간 동안 붙어있지도 않았겠지.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았던 쇼핑몰 문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을 닦아대는 나와 계속 마주해야 했으며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나는 왜 이런 인간이어야만 할까 비관하면서. 하지만 주원은 항상 침착한 모습으로 괜찮다고 항상 내가 옆에 있다며 나의 마음을 꼭 안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주원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비틀거리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남자를 보게 되었고 나는 그를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다리를 삐끗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상점의 유리문을 나의 두 손바닥으로 짚었고 내가 넘어지기 전에 나를 잡아 세우던 주원의 얼굴에 나의 손이 닿았다. 지우야, 괜찮아? 그 순간 나는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보다 병균이 묻은 나의 손이 주원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내심 불안했고 흔들리는 내 눈빛의 의미를 알아챈 주원이 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발목을 신경 써야 할 때야. 근처 건물에 화장실이, 자기 얼굴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너의 옆에 있어. 나는 언제나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알았지? 주원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단호하게 나의 불안감 해소에 발맞추어 주지 않았고 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병원 침대에서 발목 치료를 받았다. 여전히 나에게 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사용한 것들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별 도리는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저 나는 주원을 바라보았고 주원은 나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다행히 발목은 며칠 약 바르고 찜질하면 좋아질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이었고 의사의 말에 주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나를 보고 윙크를 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에게는 믿기 어려운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카드 단말기에 사인을 하기 전에 주원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면 비닐 장갑이 없어도 손을 댈 수 있었다. 정말 그의 말대로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주원이 나를 지킬 거라는 강한 믿음 덕에 무섭지 않았다. 나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주원을 만난 지 1년 반 만에 의지를 갖게 된 때로부터는 6개월 만에 철옹성과 같던 결벽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결벽증 퇴치를 기념하는 둘만의 파티를 했다. 끔찍한 시간이에요. 진짜 사람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 추억이 쌓인다는 건 우리의 사랑이 촘촘하게 채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추억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건 계속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이니까. 이후 나는 나를 그렇게 궁금해했다는 주원의 절친도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한때 잘 나가던 영화배우 박민철입니다. 아, 영광이에요. 서지우예요. 지금은 애견 카페 대표이사입니다. 이른바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이쯤이면 됐다 싶을 때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규모가 제법 있는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는 했지만 보통은 매장 하나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없는데 민철은 능청스러우면서도 밉지 않게 자신을 표현하는 재주가 있었다. 내가 주원이랑 25년 친구인데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말한 여자는 지우씨가 처음이에요. 에이 설마. 저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맹세코. 물론 눈독 들이는 여자들은 많았죠.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연예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든 연예인보다 지우씨가 훨씬 예뻐요. 맞아.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빛나. 주원이 팔을 뻗어 나의 어깨를 감싸고 나의 귀 속에 속삭였다. 자기야, 친구 있잖아. 아 괜찮아. 원래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면역이 돼서. 야, 나랑 지우씨랑 딱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면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당연히 지우지. 아, 25년의 우정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는구나. 아, 내가 이런 우정 따위에 그동안 몸과 마음을 바쳤구나. 나도 빨리 인생의 반쪽을 만나야 이 상처가 회복될 텐데. 그러니까 지우씨, 나 빨리 이 솔로의 구렁텅이에서 구제해줘요. 하하, 알았어요. 내가 특별히 신경 쓸게요. 약속했어요. 꼭 약속 지켜요. 민철 덕분에 우린 첫 만남부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민철의 짝을 찾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떠안은 채 그날의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2년이 흐른 어느 겨울날에 주원은 나를 근사한 스카이 라운지 바에 데려갔다. 주원은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나를 앉혀주었고 본인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후 건반 위에 10손가락을 올렸다. 잠시 후 그의 손가락 안에서 피어난 프로포즈 곡이 우리만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은 오로지 그와 나만 존재하는 특별한 세상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의 모든 것이 찬란했다. 주원의 몸놀림과 목소리에 심취하고 있던 나는 장내를 가득 메우던 피아노 선율이 마침표를 찍었을 때 4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찰나적인 시간이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쉬움의 얕은 신음이 흘렀다. 주원이 나의 곁으로 다가와 옆에 앉았고 피아노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한번 실수했네. 알았어? 나 작곡가야. 몰랐겠어? 그것마저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노래까지 그렇게 잘하면 어떡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주원이 땀이 배어나고 있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야, 미리 말하는데 거절해도 돼. 나 상처 안 받으니까. 지우 집에 처음 갔을 때 함께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밀려왔어. 마음은 그날 당장 결혼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심어주고 싶었고 나의 마음 역시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어.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서지우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결혼. 그 흔한 단어와 행위가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도 평범한 삶의 행복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빠르게 뛰며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울고 싶지 않아서 나의 주특기인 쏘아붙이는 말투로 대꾸했다. 정말 거절해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서운하려고 하네. 충분히 했어요. 항상 나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 이제 그만해. 이젠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챙길 거예요. 주원 씨의 아내가 되어서. 사랑과 집착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목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이 우선이 된다는 것이다. 나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늘 웃는 모습을 보고 싶기에. 행복하게 해줄게요. 내가 당신을. 그와 함께하는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결혼 준비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절차를 밟아 나갔다. 제일 먼저 주원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다. 두 분은 내가 민감해질 수 있는 질문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또한 주원의 어머님은 나의 두 손을 잡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다. 지우야, 우리에게 와주어서 고마워. 나는 우리 아들을 믿고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믿어. 눈치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우의 엄마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 많이 할게. 고부간의 갈등은 흔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흔하지 않은 쪽을 믿어보기로 했다. 주원 부모님과의 만남에 이어 주원과 함께 엄마를 모셔둔 납골당에 가서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사진 속의 엄마의 표정이 그날따라 더 행복해 보였다. 함께 살집을 보러 다니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를 검색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신부 수업의 일환으로 요리 연습도 했으며 웨딩 촬영 3일 전에는 주원을 처음 만났던 익선동 한옥거리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2년 전 그때와 달리 나는 주원의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걸으며 구석구석에 담긴 색다른 감성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주원의 손에 의해 인생 사진 또한 많이 탄생했다. 어색하기 그지없는 나의 포즈들로 인해 한 장소에서 수십 번씩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렇게 그곳은 온전히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로 변화되었다. 우리 웨딩 촬영만 하면 결혼 준비는 다 끝난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원이 찍어준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가 물어왔다. 응, 3일 후 웨딩 촬영, 한 달 후 결혼식. 한 달이 번개같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매일 꼭 껴안고 자고 싶어. 싸워도? 피곤해도? 물론이지. 나 그때 새해 소원 빌 때 지우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었어. 지우는?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내 삶의 마지막 사랑이길 원한다고. 그렇게 만천하에 서지우와 한주원이 부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결혼식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의 도주. 물론 민철이 전한 그 상황을 믿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이후에 어찌되었든 그가 종적을 감춘 건 사실이었으니까. 웨딩 촬영이 수포로 끝나버리고 나는 다음날 곧장 민철의 애견 카페로 달려갔다. 나는 민철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고 민철은 마치 대본을 작성해 달달 외운 사람처럼 막힘없이 주원과 주원의 옛 애인의 과거에 대해 술술 서술해 나갔다. 주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민철의 말을 믿고도 남을 정도로 앞뒤 이야기의 흐름이 그럴싸했다. 아무튼 지우씨, 보란씨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요. 그렇게 전해달래요? 주원씨가? 그런 말을 염치나 있나요, 그놈이. 그냥 내 말이에요. 염치가 아니라 마음에 없는 말이라 못했겠지. 민철은 그저 짧은 한숨을 뱉어낼 뿐 더는 내 말을 받아치지 않았다. 못 보던 강아지네요. 나는 무심코 바닥에 널브러진 민철의 개들 쪽으로 시선을 두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푸들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철의 애견 카페는 호텔링을 안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업이 끝나면 손님들이 키우는 개는 없었다. 손님이 고속도로 갓길에 유기된 강아지라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키울 상황이 못 되고 보호소는 환경이 열악하다며 부탁한다고. 그럼 이름도 없겠네요? 샤인. 눈빛이 빛나서 제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때 나는 뉴페이스의 강아지와 주원의 밀접한 연관성까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샤인이라는 이름이 주원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도. 나는 민철에게 또 보자는 말을 끝으로 그곳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 알림 음이 울렸다. 신혼집 관련된 건 다 정리되었으니 지우 씨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민철의 문자. 나는 반사적으로 나의 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더럽게 고맙네. 주원을 만난 이후로 나는 줄곧 부드럽고 밝고 관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은 그를 알고 가장 거친 표현과 행동을 했던 순간이었다. 다음은 주원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울컥 눈물이 솟아올랐다. 부모는 울타리 같아서였을까? 민철 앞에서는 담담하던 내가 사실은 담담한 척 하고 있던 나의 진짜 감정이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꺽꺽거리며 우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님도 울먹거리셨지만 그녀의 입술을 타고 나온 이야기는 민철의 말이 사실이다. 지우도 좋은 남자 만나기를 바란다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주원의 부모님들마저 한통속이 되어 나를 속이려 들었다. 그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 나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심어주려 노력해도 내가 아는 한주원이라는 남자는 적어도 이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에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밉지는 않았다. 오히려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두 분을 보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며칠 동안 주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나 아무 소득이 없이 끝이 나자 온몸의 힘이 모조리 빠져나갔다. 이미 수도 없이 했던 행동이었지만 다시 주원의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다. 여전히 꺼져 있는 전화. 슬픔이 서서히 차오르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때서야 나는 주원이 내 옆에 없음을 체감했다. 나의 숨통처럼 늘 내 옆에 존재하던 남자가 이제는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자 가슴이 조여왔다.
함께했던 지난 2년여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찌르며 지나갔다.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도 그와 함께 뼛속 깊이 스며드는 불안감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듯 온몸에 통증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 있다 해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나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을게. 씩씩하려 노력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야 하잖아. 원망 섞인 불만을 토로하다가 주원씨 빨리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이러실 거면 그 사람 왜 저한테 보내셨어요? 왜요? 초월적 존재를 향해 절규하다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런저런 말을 내뱉는 동안에도 눈물은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원이 없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이 무서웠지만 어김없이 내일의 해가 떠올랐고 나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서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살을 찌푸렸다. 울다 지쳐 잠이 들어 눈두덩이가 무거웠다. 그 상태로 나는 또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때 며칠 동안 지겹게 들었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녹음된 목소리가 아닌 신호음이 들려왔다. 나는 잘 떠지지도 않는 눈에 힘을 주고 자세를 굳혀 앉았다. 심장이 빠른 속도로 쿵쾅쿵쾅 뛰었다. 여보세요? 저기 이 번호 한주환 씨 전화번호인데 누구? 아, 저 방금폰 새로 사면서 번호도 바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화가 날 만큼 밝고 명랑했다. 새로운 전화기를 구입해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았다. 친한 분이면 번호 바뀌었다고 문자 올 거예요. 누군가의 친절이 이렇게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우도 있구나. 친절이 불친절보다 못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깨달았다.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다. 그때부터 내가 만드는 모든 노래 속에 주원이 존재했다. 온통 주원과 나만 알 수 있는 사연들과 암호와 같던 단어들이 가사들 곳곳에 배어들어 있었다. 가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주원을 향한 나의 애달픈 마음을 알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나는 운동도 더 열심히 했다. 이 땅 어딘가에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다시 볼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를 갈고 닦았다. 그러다가 이따금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는 소희와 영주 앞에서 펑펑 울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반복되는 위로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 그럭저럭 살다가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만 같은 괴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다시금 세상이 나를 해치는 균으로 가득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했고 세상을 피하고만 싶어졌다. 그러나 주원을 다시 만났을 때 퇴행한 내 모습에 그가 얼마나 아파할까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다. 그가 없으니 차선책이라도 잡고 나는 버텨야 했다. 그렇게 수많은 낮과 밤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4월 7일, 다른 날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전날부터 마음이 뒤숭숭해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음에도 오전에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과 새하얀 뭉게구름이 보여 창문을 열었다. 따스한 햇볕과 선선한 바람, 누구라도 모든 일을 제치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 날이었다. 구름 위로 주원의 웃는 얼굴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숨이 턱턱 막혔다. 집에 있다간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와 밖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고 목적지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주원이 떠난 지 딱 1년의 시간이 흐른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어디에 있을까? 1년도 이토록 견디기 힘든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 넋이 나간 듯 멍하고 펑펑 울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다. 너무 끔찍해서 억만금을 줘도 지울 수 없다던 그와의 아름다운 기억이 차라리 상실되어 버렸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어쨌든 그날 나는 무작정 들어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추억이 깃든 이정표를 발견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호수 낚시터가 나와. 머리 식힐 때 가면 좋은 곳이야. 라고 주원이 말했던 곳.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얼마 가지 않아 정겨운 2차선 시골길이 이어지더니 어느 지점부터인가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멋진 호수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주차를 하고 휴대전화 하나만 달랑 들고 밖으로 나왔다. 군데군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해서인지 평일 낮인데도 낚시꾼들이 꽤 많았다. 마치 유니폼을 입은 듯 그들은 색깔만 조금씩 다를 뿐 비슷한 차림새를 하고 비슷한 자세로 낚싯대 앞에 앉아 있었다. 튀지 않는 색상과 디자인의 옷, 기분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의 조합이 나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저들은 순수하게 물고기를 낚는 행위를 즐기는 걸까? 아니면 그저 복잡한 생각을 떨치고 싶은 걸까? 잠시나마 그것에 집중하면 나 역시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며 넉살 좋게 말씀하시는 낚시터 관리인에게 낚시 장비와 챙이 넓은 모자를 빌렸다. 그리고 관리인이 모터 소리가 요란한 배를 이용해 나를 호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좌대 공간으로 데려다주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뚝뚝 떨어진 방갈로 모양의 낚시 공간들 중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흔한 뒷모습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눈길을 당기는 거지? 나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고정된 상태였고 낚시고 뭐고 오로지 그 남자의 앞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저기 죄송하지만 저 이대로 다시 나갈게요. 모터배는 다시 묵과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는 동안에도 나는 내내 그 남자의 움직임을 살피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중년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을 걸었고 그 덕에 살짝 그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는데 가볍게 웃으며 짧은 대답을 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주원과 매우 닮은 모습이었다. 나의 심장박동이 급격하게 빨라졌다.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앉아있을 땐 보이지 않던 그의 다리가 드러났는데 바지 왼쪽 다리 부분은 마치 안에 아무것도 없는 듯이 바람에 나부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세워두었던 목발을 짚고 절룩거리며 걸었다. 다리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어떤 남자의 뒷모습. 잠시 주원이 아닌가 했지만 볼수록 주원의 느낌이었다. 다리도 없고 스타일도 변했지만 그 모습 속에 이상하게도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그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나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이대로 그 모습을 스쳐 지나가고 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으니까. 목발에 의지해서 걷는 그의 곁에 다다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주원이라고. 저기... 나는 주원을 부르려다가 관두고 그냥 앞서 걸었다.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의 앞에 섰다. 주원도 걸음을 멈추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엄청난 긴장감으로 쿵닥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주원은 너무 놀란 나머지 휘청거렸다. 주원씨. 너무나 그립던 나의 남자였다. 머리가 많이 길고 옷차림 역시 무신경한 상태였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분명했다. 누구세요? 오랜만이야, 주원씨.
사람 잘못 본 것 같으니까 저는. 서둘러 피하려는 그의 팔목을 가녀린 나의 소나기에 최대한 힘을 가해 잡았다. 내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 주원 씨는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아니야. 다리 하나 없다고 변해버릴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 감정이 격해져 남들이 볼 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에 화라는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내가 주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과 말없이 내 곁을 떠나 그리움에 허우적거리게 했던 그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그게 전부였다. 넌 첫 만남부터 너무 감성에 치우쳐져 있었어. 너에게 사랑은 불사조와 같아 보였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 됐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우리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내 마음이 변했어. 다 귀찮고 다 싫어. 주원 씨, 내 눈 보고 얘기해. 나랑 대화할 때 다른 곳에 시선 두었던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는 무언가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한 듯 몇 초간 그 상태로 침묵을 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우야,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생겼어. 데리고 와봐. 둘이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돌아설게. 어디도 심한 말도 해봐. 주원도 더는 의미 없는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거짓말을 늘어놓지 않았다. 기껏해야 그 정도지. 주원 씨, 보고 싶었어요. 아주 많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마음을 고백하자마자 나는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내렸다. 주원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를 알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내가 울면 그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던 남자가 망감이 담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에게 기회가 생긴 거야. 늘 받기만 하던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기회. 많이 힘들 거야. 지칠 거야. 육체가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다친 거 아니잖아.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이에요. 주원은 내가 나의 결벽증으로 인해 주원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낼 때 지우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 문제되지 않는다. 누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위로했었다. 주원 씨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우리는 눈물 맺힌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주원을 두 팔을 벌려 안아주었다. 이제는 목발을 짚어야 하는 그 대신 내가 그를 안아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우리의 심상치 않은 재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지금 연극 무대 주인공 되어 있다, 주원 씨. 그러자 주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몇몇 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자. 갑작스러운 주원의 소개에 나는 엉거주춤하게 그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싱글벙글 웃는 그의 모습은 늘 내가 보아왔던 모습이었다. 제자리를 찾은 그의 표정이 매우 반가웠다. 이제 나 없는 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나 보러 가볼까? 텔레파시 같은 게 있는지 어제 이상하게 대청소를 하고 싶었어. 그런 사람이 다른 여자 은은해요? 거짓말도 진짜 못하면서. 내가? 언제? 저 능청은 상줘야 한다니까. 서울 근교. 차로 1시간 남짓만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주원이 있었는데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1년의 시간을 볼 수 없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제 나는 더더욱 그와 함께 많은 것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원의 집은 제법 커다란 앞마당이 있는 한옥이었다. 4월을 대표하는 유채꽃과 벚꽃, 영산홍이 만발해 천연 향기와 색깔로 장식된 밝고 상쾌한 집이었다. 와, 여기 있는 식물들 자기가 다 가꾼 거야? 응. 낚시하고 식물 가꾸는 동안은 잠깐씩 널 그리워하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
나를 느끼고 싶었던 주원은 내가 만든 모든 곡을 듣고 또 들으며 울고 웃었다고도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원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주원은 그런 나를 향해 주원만이 할 수 있는 개구쟁이와 같은 표정을 지어주며 자신이 한주원임을 확인시켰다. 그제서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던 허기가 밀려왔다. 배고파. 제대로 밥도 안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해주겠다고 한 누가 없으니까 그렇지. 금방 차려줄게. 일반인들보다 많이 불편한 몸이 되었음에도 그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뚝딱뚝딱 식사를 준비했다. 난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여자에게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1년여 만에 주원이 해준 음식을 주원과 마주 앉아 먹고 있으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우리는 그랬다. 아주 행복했고 깊이 사랑했다. 해가 지고 주원과 나란히 침대에 누웠고 나는 몸을 돌려 팔로 머리를 받치고 주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는 정신 못 차릴 만큼 멋있었다. 나는 이제 허벅지에 2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그의 왼쪽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많이 아팠지. 다리가 끊어지는 고통보다 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고통이 더 컸어. 바보.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 사라져? 평생 내 옆에서 지켜준다더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바보네 이 남자. 주원 씨의 그 사랑이 나를 지키는 거야. 나는 주원의 선한 눈을 잠시 그윽하게 바라본 후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췄다. 어때요? 내 눈빛과 내 키스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못할 감정이야. 주원 씨는 항상 반짝반짝 빛이 나. 내 성격 알지? 동정으로 연민으로 누구 옆에 못 있는 거. 알아. 나는 여전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주원 씨 앞에서만 발현되지 않을 뿐.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나는 주원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포기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지우가 민철이 카페에서 본 푸들 내가 부탁했어. 갓길에 버려져 있었다는 그 강아지가. 나는 빠르게 상황이 그려졌다. 심성이 착한 주원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곤란에 처해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세상이 험난하다 보니 그런 그의 행동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일반인들보다 건장한 체격에 무술 연마도 수준급이었으니 큰일이 벌어질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어느 순간부터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운명적인 사랑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 봐요. 지우야, 만약에 내 옆에 있는 게 버거워지면 주저하지 말고 떠나. 내가 지금껏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주원의 마음을 알기에 투덜대고 싶지 않았던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어 넘겼다. 자자, 꿈에서도 만나요. 주원이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그의 품에 안겨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에 젖어있던 나는 오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주원과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한 후 곧장 우리들은 나의 집으로 향했다. 주원과 함께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고 하루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전날처럼 하늘이 예뻤다. 그러나 전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다웠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도 수시로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옆에 있구나. 나의 주원 씨가 옆에 있구나. 꿈 아니야. 나 옆에 있어. 이번에도 주원의 독심술이 발휘되었는지 그는 나의 오른쪽 손을 꼭 잡아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온기를 전달했다. 나는 일단 키보드와 기타 등 작곡에 필요한 것들과 옷 몇 벌, 그리고 기초 화장품만 챙겨서 거실로 나왔다. 아 맞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옷장 한 구석에 잘 간직해온 앨범을 꺼낸 뒤 침대에 걸터 앉으며 주원을 불렀다. 주원이 침대 한쪽에 가지런히 목발을 세운 채 내 옆에 앉았다. 그의 허벅지 위에 사진첩을 살며시 놓았고 그가 천천히 첫 장을 펼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본 주원은 웃으며 울었다. 예쁘다 정말. 천사 같아.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주원은 아무런 대답 없이 세 페이지의 사진을 보고 앞으로 넘겨 본 걸 또 보았다. 넓은 정원을 덧신발로 뛰어오신 어머님이 주원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셨다. 사실 나는 두 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원 몰래 미리 그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해 놓은 상태였다.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들였음에도 주원 어머님의 눈은 어느새 퉁퉁 부어 있었다. 한동안은 웃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들을 접하게 될 것이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런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전히 주원은 무엇이든 잘하고 밝고 긍정적이었지만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도 가슴이 많이 아팠으니까. 우리는 주원과 내가 다시 만나게 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나는 이제 마음으로도 법적으로도 주원의 아내가 되어 평생 함께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괜찮겠니? 많이 힘들 수도. 혼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 힘들 게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고맙다, 지우야. 고마워. 제가 주원 씨에게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주어서. 두 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제야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주원이 정원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자 그때부터 정원 가꾸기가 화제가 되었다. 두 분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본인들의 앞마당을 예쁘게 조성해 놓으신 분들이기에 공통된 흥미거리였다. 공백의 시간만큼 오가는 이야기는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내가 있어 차마 세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에 그날 밤 나는 주원의 부모님 댁에서 혼자 자야 했다. 이따금 세 사람이 웃는 소리가 내가 누워있는 방에까지 닿았고 그것은 나의 귀에 자장가처럼 스미며 어느 순간 나는 꿀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민철의 가게로 향했고 샤이는 주원을 보자마자 반가우며 어쩔 줄을 몰랐다. 주원이 자리에 앉자 그의 무릎에 개구리처럼 폴짝 뛰어 올라와 배를 보이고 들어누웠다. 그런 주원과 샤인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나의 옆으로 민철이 슬쩍 다가왔다. 지우씨, 나 용서해 줄 거죠? 이 자식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 사실 나는 친구 잘못 둔 죄밖에 없어. 그래 지우야, 민철이도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 하여튼 친구 둘이 쌍으로 생각이 부족해. 유유상종이라더니 딱 맞네? 두 손을 모으고 용서를 구하는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닮아 보였다. 나는 미간을 팍 찡그리며 무섭게 눈을 떴다. 일순간 두 남자는 내가 정말 분노 표출이라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긴장을 했고 그 모습에 나는 심술궂게도 만족감이 일었다. 민철씨. 네? 네. 고마워요. 우리 지원씨 잘 챙겨줘서. 아, 시코패네. 내가 이제니까 얘기하지만 이 자식 만날 때마다 펑펑 울지. 지우씨는 한 번씩 나 찾아와서 주원이 있는 거 빨리 말하라고 하지.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고생 많았다 친구야. 아하, 그런 얘기 듣자고 한 말은 아닌데 내가 고생이 많긴 많았지. 그래도 뭐 두 사람만 했을까. 우리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서로를 향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운명처럼 만났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 대상이었고 대부분 탈락으로 끝나는 까다로운 신의 시험에서 주원과 나는 살아남은 이들이었다.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우리는 1년 전 약속한 그 스튜디오를 찾아가 웨딩 촬영을 했고 웨딩 사진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사진으로 1000피스의 퍼즐도 제작하였다.
주원은 조심스럽게 퍼즐 사진을 거실 바닥에 쏟았다. 우리는 바닥에 쏟아놓은 1000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완성되어 가고 머메이드 드레스로 돋보이는 나의 몸매가 완성되어 갔다. 주원과 나의 눈빛이 향하는 곳이 서로라는 사실 역시 비어있던 부분들이 메꾸어지며 알 수 있었다. 미완성이었던 나의 인생의 퍼즐은 주원을 만나고 비로소 완전체가 되었다. 나는 쓸쓸하던 내 삶에 따뜻하고 로맨틱한 벽난로가 되어준 주원의 조각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단 한 조각이라도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리라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6월의 따스한 어느 날 주원과 나는 친구들을 정식으로 집에 초대했다. 민철은 아침 일찍부터 내려와 우리의 손님 맞이를 도와주었다. 샤이는 마당 곳곳을 킁킁거리며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날부터 샤이는 주원과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고 풍경이 좋은 정원에서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했다. 두 돌이 조금 안 된 영주의 딸 미리는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만지며 즐거워했고 샤이는 자신과 덩치는 비슷해도 본인이 훨씬 오빠라는 걸 아는 것처럼 미리 곁을 맴돌았다. 점심에 이어 술자리까지 계속되며 파티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인생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나 거절당하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희씨,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환호했고 소희는 수줍게 네 하고 대답했다. 드디어 우리 소희 백마탄 왕자를 만난 거야? 라는 영주의 말에 민철이 또 장단을 마쳤다. 소희씨 언제 좋아? 제주도 여행을 백마를 탄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나는 그 순간 생각했다. 유치하고 간지러운 표현들도 스스럼 없이 입에 담아낼 수 있는 민철이기에 소희와 둘이서 동화 속의 어색한 대화와 행동들을 재현해내며 알콩달콩 잘 살 것 같다고. 결과적으로 그 둘은 2년 후 웨딩 마치를 했고 그때 우린 그 어느 결혼식보다 유쾌한 결혼식을 경험했다. 주원과 나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나는 곡을 쓰고 주원은 주원 나름대로 할 일이 참 많았다. 경호일은 더는 할 수 없었지만 자기만의 동영상 채널을 만들어 자신의 경호 지식과 경험을 널리 알리고 장애가 있음에도 활기차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공유했다.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 위라클이라는 친구를 보며 자신도 힘을 많이 얻었다며 시작한 일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나는 주원에게 낚시를 배웠고 한동안은 내가 주원에게 눈만 뜨면 낚시하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었다. 낚싯대 끝에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보며 주원과 함께 환호하는 것도 입질을 기다리며 주원과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미소 짓는 것도 어둑해진 하늘 아래 조용히 깊은 키스를 나누는 것까지 낚시터에서의 모든 것들이 나는 낭만적이고 좋았다. 우리는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한 바다로 산으로 여행을 다녔다. 주원이 진행하는 방송으로 인해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때마다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덕에 뭉클함을 느낄 때도 있었다. 때로는 주원의 팬들과 동행을 하게 되어 둘의 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이 되기도 했는데 낯을 가리고 경계를 하던 내가 맞나 싶을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 주원의 장애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번은 주원과 내가 장을 보던 중이었고 주원과 나의 반대편에서 40대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었다. 주원은 그가 오기 전부터 최대한 한쪽 구석으로 몸을 붙이며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남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니 기어코 시비를 걸어왔다. 직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안 그래도 좁은 시장 바닥에 왜 기어나와? 아저씨,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요? 기어나오지 않고 걸어 나왔는데요. 그러는 아저씨는 왜 이 복잡한 시장 골목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나요?
뭐? 젊은 게 어디 싸가지 없이. 제일 싫어. 어른 같은 행동도 안 하면서 대접받으려는 인간 족속들이. 이런 쌍년이. 그래 나 오늘 잘 만났다. 처음부터 물상식하던 그 아저씨는 이젠 나를 패기라도 할 기세였다.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우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남자를 주원이 막아서며 사과를 했고, 주원씨, 아무 때나 사과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돈 좀 있지? 얼굴 반반한 게 딱 보니까 그쪽 돈 보고 들러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 뭐라고요? 지우야, 그만. 장애 있어도 내 남자는 아저씨보다 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잘 살아요. 누가 누구한테 충고질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맞아보지 않은 뺨을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아저씨에게 맞고 말았다. 당사자인 나보다 주원이 더 놀랐고, 내가 맞는 모습을 본 주원은 애써 누르던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해 초인의 힘이 생성되었다. 그 남자의 멱살을 틀어주는 주원의 눈이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당신 내 여자 때렸어? 내가 다리 하나 없다고 당신 하나쯤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예사롭지 않은 주원의 기운에 계속해서 무례함의 극치를 보이던 그 남자의 기가 한풀 꺾이며 긴장을 하는 게 보였다. 그때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왔고, 주원은 잡았던 멱살을 거칠게 놓으며 경찰을 향해 돌아섰다. 내가 억울한 상황을 씩씩대며 설명하자 그 아저씨도 자신이 유리한 주장으로 받아쳤다. 하지만 근처 과일 가게의 젊은 사장이 경찰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상황을 진술해 주었고, 우리는 청년의 과일 가게에서 평소 사는 양의 2배의 과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나는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자기 발끝도 못 따라오는 인간이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무시하면 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결벽증이 있을 때 내가 늘 하던 생각이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말과 행동 따윈 무시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주원의 일이 되자 견디기 힘들었다. 나보다 주원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가 모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진정이 되질 않았다. 주원은 나를 꼭 껴안아주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당신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주원과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이 되어갈 때였다. 생리 예정일에서 2주가 지났지만 생리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임신이었고 그와 나의 이세가 내 뱃속에 자리 잡은 것을 알게 되자 나의 심장은 조신하지 못하게 팔딱팔딱 뛰었다. 우리는 딸을 낳았고 주원과 나의 이름을 한 글자씩을 넣어 한지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원은 나를 좀 더 닮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지만 나는 아이의 얼굴에서 주원이 보여서 누가 보아도 지원은 주원의 딸일 수밖에 없는 얼굴이라서 매우 매우 좋았다. 지원이 태어난 후 우리는 주원의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했고 샤인까지 6명의 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 지원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다. 주원이 어느새 6살이 된 딸과 함께 퍼즐놀이를 하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원이 느닷없이 그와 나의 사랑 이야기를 꺼냈다. 주원아, 아빠랑 엄마는 퍼즐 사랑을 하고 있어. 아빠라는 사람의 조각들과 엄마라는 사람의 조각들을 맞추면 여기 있는 퍼즐처럼 빈틈없이 꽉 채워지거든. 그럼 엄마 아빠 몸도 이 퍼즐처럼 분리돼? 우리는 행복했다.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시던 순간에도, 샤이니 구름다리를 건너던 때에도, 지원이 아파서 몇 주 동안 잠을 설치며 간호를 하던 그때에도 주원과 나는 항상 서로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주원은 20년, 30년이 흐른 후에도 처음처럼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사랑을 느끼며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해갔다.
우리는 서로의 선택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갔다. 여느 때처럼 나는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유령의 형상과 같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확실해졌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불을 지른 상황이었고 그 높은 건물에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져나갔다.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뒤섞여 사탄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나는 주원과 지원에게 전화를 했으나 둘 다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온몸이 떨렸다. 저 안에 우리 남편이랑 딸이 있어요.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야 한다고요. 2명의 소방관이 나를 제지했으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애를 썼다. 어느 순간 내 앞을 가로막던 소방관들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내 몸은 꿈쩍을 하지 않았다. 나는 주원과 지원을 부르며 통곡을 했고 그러다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여보, 지원 아빠, 자기야. 일어났어? 왜 그렇게 불러? 그새 보고 싶어? 여보, 우리 지원이는 욕실에서 씻는 중이야. 오늘 분식 드레스 보러 간다고 했잖아. 씻고 나온 지원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내 방문 앞에 나타나 밝게 인사를 한 후 금방 사라졌다. 아무 일도 없었다. 어제처럼 여전히 주원과 지원은 나의 옆에서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 나쁜 꿈을 꾼 거야? 아니야. 자기야, 내 옆에 항상 있을 거지? 나 두고 어디 안 갈 거지? 내가 우리 주유를 두고 어딜 가? 오랜만에 주원의 얼굴을 요리조리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지고 탄력이 떨어졌지만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이 싱싱했다. 60대의 나이가 되었어도 주원은 여전히 로맨틱하고 섹시하고 멋진 남자였다. 밥 먹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소불고기 해놓았어. 나는 배시시 웃으며 이불을 제치고 침대에서 나왔다. 저기 여보, 우리 아파트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살던가? 한 번도 못 봤는데? 10년 이상 살았지만 본 적 없어. 주원의 부모님 2분이 돌아가시고 10여 년 전에 이사온 아파트였다. 참 감사하게도 모난 이웃도 없었고 특별한 문제 없이 그 긴 시간을 잘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설령 불이 난다고 해도 화재 경보기부터 시작해 스프링클러 등 여러 가지로 잘 갖추어진 곳이었으니 큰 불이 될 일은 제로에 가까울 만큼 매우 희박했다. 요즘 딸내미 결혼 준비한다고 평소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꿈자리 역시 뒤숭숭했었던 건가 보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주원은 떠났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만날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그날 나는 해질 무렵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들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따가 이서방이랑 같이 온다 그랬는데 내놓을 만한 게 없네. 내가 마트에 다녀올게. 같이 가요. 아니야. 당신은 준비할 게 많잖아. 그렇긴 해. 다녀올게. 주원이 외출용 휠체어로 옮겨 타며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말했고 나는 부엌에서 얼른 나가 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나는 주원에게 윙크를 하고 현관문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따라 나가지 않았던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 나는 제발 꿈이었으면 하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앞치마도 풀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주원에게 사고가 있었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니겠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목숨에는 아무 지장 없을 거야. 그럴 거야. 나는 마치 그것이 주술이라도 되는 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자기야, 주원씨.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된 주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주원의 손을 내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지우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가긴 어딜 가?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안 돼, 주원씨. 지원이한테 아빠가 결혼식 때 같이 입장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꼭 전해줘. 그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미소를 띤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났다. 주원은 아랫집에 살고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살리고 떠났다. CCTV 속에는 생전 마지막 주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수라는 이름의 아이는 주원을 보고는 씩씩하게 90도 인사를 했고, 주원은 무릎 위에 장바구니를 놓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며 인사를 받았다. 아이의 엄마는 바로 옆에서 천방지축 3살 된 딸을 챙기고 있었다. 누군가 경사진 길에 주차를 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내린 후 어딘가로 뛰어갔고, 그 차는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더니 점점 가속도가 붙어 구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경사가 끝나는 평지 위엔 아랫집 아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뭔지 모를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그것을 목격한 주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바구니를 던지고 그 녀석 쪽으로 휠체어를 돌렸다. 주원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굴러 내려오는 차범위 밖으로 아이를 옮겨 놓았지만 자신은 미처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중한 차에 밀려 휠체어와 함께 벽에 부딪혔다. 나는 마지막 장면은 차마 볼 수 없어 두 눈을 꼭 감았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젊은 시절 나와의 첫 데이트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 경호원이 되었다던 주원은 그렇게 어린 생명 하나를 구하고 명예롭게 이 세상을 하직했다. 지원은 결혼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했지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항상 딸과 나를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 자신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의 일상이 어긋나는 건 저 세상에서도 원치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은 나 혼자 두는 게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 계약했던 신혼집이 아닌 나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살게 되었다. 한동안 지연은 신혼임에도 남편이 아닌 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은 심신이 많이 외롭고 지쳐있던 나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 딸뿐만 아니라 사위까지 마치 아들처럼 내게 마음을 써주니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나는 힘을 내어야 했다. 주원이 떠난 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언젠가부터 나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들이 많았고 몸무게는 점점 줄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할 만큼 식도가 쓰려 병원에 가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였다. 평생 술, 담배를 하지도 집안 유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내게 위암균이 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죽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저 얼마나 남은 건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1년도 훨씬 더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기적처럼 완치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의사는 계속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다. 죽으면 주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내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죽음이 두렵지도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나는 그와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가진 힘을 다해 꾸역꾸역 버텼다. 다행스럽게도 나와 주원의 결실인 지원은 내가 살아 숨쉬던 지난 2년 동안
건강한 아기도 낳았다. 그리고 오늘 평소와는 다른 나의 변화를 감지했다.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씩 검은 형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물도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고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은 느낌이 들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주원이 눈을 감을 때 내 가슴이 미어지던 고통에 비하면 그건 견디기 수월한 정도였다.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나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지원은 안절부절 못했다. 슬퍼하지 마, 지원아. 엄마는 아빠와 함께 있기 위해 가는 거야. 아빠가 너무 그리워. 딸은 울지 않으려 노력했고 환하게 웃으려 애를 썼다. 잠시 후 어느새 훌쩍 커버린 주원이 살려준 그 남자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나를 보러 왔다. 주원이 떠나고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그 녀석의 부모는 명절과 주원의 기일을 꼭 챙겼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아저씨가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렸다며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정성을 다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아마도 내 딸이 그동안 그들에게 나의 병세를 알렸을 것이었고 오늘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했기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다. 민수야, 꼭 아저씨 목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그리고 훌륭한 어른이 되길 바란다. 눈이 뻘겋게 충혈된 채 눈물을 보이는 아이의 엄마에게 나는 환하게 웃어주었다. 조금 전 해가 지고 나는 숨쉬기도 벅찬 목소리로 엄마가 눈을 감으면 아빠와의 러브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라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딸에게 부탁했다. 우리 딸도 꼭 엄마처럼 언제까지나 멋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할게. 오늘 밤 나는 그가 있는 세상으로 이사간다.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고 행복하다. 지금 이 생에서의 나의 마지막 작품 퍼즐 사랑이 귓가를 촉촉이 적신다. 주원 오빠 곧 만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샤인의 세상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맛집에서 만나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